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이제 이 6번 문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게 이슈고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소위 충격 자체가 어디서 오느냐, 총수요냐 총공급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두 개가 같이 혼합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낼 것이냐라는 것도 그 충격의 원천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총 수요 공급에서, 총 공급 부분에서 충격 오는 걸 가지고 총 수요 가지고 막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총 공급에서 온 충격이라고 해서 총 수요의 정책이라는 것이 총 수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정책의 충격의 소스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정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6번 그게 많이 틀렸고, 8번 이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8번도 많이 틀렸고, 6번, 8번 보자. 또 봅시다. 10번 테이블로 나타난 요약해 놓은 이 정책 효과입니다. 정책 효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은데, 자, 이게 다 대부분 이제 먼델 플리밍 모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위 이제 고정환율제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통화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변동환율제를 하더라도 먼델 플리밍 모형에서는 소위 모형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도 그렇죠. 소규모 개방경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진국의 대부분 나라들은 소규모 개방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큰 나라 몇 개를 빼고 나가지고는 대부분 소규모 개방경제인데, 그런 나라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먼델 플리밍 모형의 이야기입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완전히 모형대로 한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이제 뭐 무역정책도 마찬가지고, 순수출이나 아니면 소득이나 변화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변화가 없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좀 부족했고, 12번, 13번도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 문제인데,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해보는데, 물론 이제 5번부터 5, 6번 여기 이제 숫자가 보통같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서 조금 계산에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기에 비해 가지고는 좀 여기 이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여기 딱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분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5만 5천이라 5천 되지. 분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 그렇고, 아니지. 5만 5천 맞네.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이 틀린 문제가 이 세 문제죠. 이 세 문제. 이건 뭐 계산을 해보면 될 것이고, 연습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고, 이 세 문제에서 많이 틀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기출문제도 나와 있는 건데, 대공황의 원인, 우리가 슬라이드 보면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총수요의 세계 부문별로 다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총수요라는 것은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 세 개죠. CIG, C 부분에서 어떤 문제냐, 뭐 주가가 폭락했고, I 부분은 뭐냐, I 부분에서는 뭔가 하면 이 소위 투자가 줄었다. 건설 경기가 냉각되면서 투자가 줄었다. G 부분에서는 균형 재정을 찾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높이고 오히려 정부 지출을 줄였다. 이런 식으로 세 부분별로 설명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에 뭔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라는 걸 명시를 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 효과, 앞에서 이야기한 정책 효과, 거기에 대한 거죠.
그 다음이 또 많이 틀린 것이, 이거죠. 18번 문제. 불리한 수요 충격의 예를, 그러니까 1차 문제 18번 문제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불리한 수요 충격의 예를 하나 들어보라 라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유가 상승을 들었어요. 유가 상승 아니면 이 날씨가 나빠가지고 농작물 흉년이 들었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수요 충격이라고 하는데, 날씨에 따른 농작물 흉작 아니면 유가 변화, 이것은 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분에서의 충격입니다. 수요가 아니고 공급 부분의 충격입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들이 아마 3분의 1 정도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분의 충격을 이야기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변화 자체가 총 수요 부분에서 오는지 총 공급 부분에서 오든지 그 자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하면 그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직전 수업에서 14장 총공급과 인플레이션 및 실업의 단기적 상충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형, ISLM 모형, 먼델 플레밍 모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책 효과들을 쭉, 이제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정책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책의 한계, 정책의 비용, 뭐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뒤에서도 또 다룰 거지만, 체계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총공급 곡선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소위 필립스 커브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일단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총공급 곡선을 이제 두 가지 모형으로 설명했죠. 총공급 곡선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룬다. 이런 식으로 y는 y바 더하기 그 다음에 p의 격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에 대해가 현 물가하고 그 다음에 기대 물가하고의 격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를 제대로 다 예측한다 그러면 경제는 장기균형 Y바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 자체를 사람들이 뭔가 하면 현 물가를 항상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경제는 Y바 수준에서 안 벗어나고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 없고 경제는 항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불황이 되고 아니면 과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동하는 제일 큰 원인은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총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장기 총공급을 이야기하고 여기다가 이 차이 나는 부분을 더하면 단기 총공급이 되는 거죠.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초단기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고정이다 그러면 그때는 수평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총공급 곡선은 이제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이 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P에 있는 앞에 있는 알파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Y하고 P의 관계가 양의 길기를 이루는 이런 관계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결국은 이 P가 P하고 다를 한의 그런 것이고 이 P가 P와 같아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P에 대한 수준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0이 돼버리고 그러면 Y는 Y바 장기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즉 경기 변동 Y가 Y바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총공급 곡선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P를 제대로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럼 그 판단을 왜 못하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알고 있더라도 판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하면 행동의 문제입니다. 알고 있더라도 판단은 제대로 했더라도 그걸 행동에 못 옮겼다는 거죠. 행동에 못 옮겼다는 것은 내가 다루는 물건의 가격에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안 시킨 이유가 가격에다가 그렇게 자주 가격을 변동시키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메뉴 코스트입니다. 메뉴 코스트고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비신축적인 가격 모형. 기본적으로 가격 설정자. 모든 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가격이 되게 비신축적이다라는 거죠. 뭐 지금같이 이렇게 뭔가 하면 뭐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는데 식당에서 바꿔버리는 식당 잘 없죠.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비신축적인 가격 모형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신문에서 그렇게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가격을 반영 안 시키는 것은 이제 비신축적인 가격 모형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영을 안 시킨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형일 경우에 그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뭔가 아까 같은 그런 총 공급 곡선이 나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유도했죠. 쭉 유도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비신축적인 가격을 가진다. 기업들이 뭐 모두는 아니니까 일부는 비신축적인 행동을 하고 일부는 신축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더라도 둘이 합쳐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에서는 이런 정도, 이런 식의 총각 곳곳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의 가격에 대한 비신축성 때문에 총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죠. P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 P가 P가 안 되는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불완전 정보다.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경제학자들도 지금 현 순간의 물가 변화에 대한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C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표되면 알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지표가 뭔가 하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정확한 물가를 반영 못한다, 뭐 이런 논란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물가에 대해 가지고는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물가를 뭘 보고 물가를 판단해야 되느냐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안전 정보 때문에 뭐 그런 요인이 있다 그러면 아까하고 동일한 형태로 뭔가 하면 총국곡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총국곡선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 두 이론을 요약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총국곡선은 이렇게 디파인을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은 이런 두 이론의 모형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총공급곡선을 이제 다시 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냐? 제일 앞에서 본 AD 모형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단기 총공급곡선이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러니까 11장인가 10장에서 본 ADAS 모형에서의 단기 총공급곡선은 수평선이었죠. 수평선. 그러니까 그때는 단순히 P가 그냥 고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평선의 단기 총공급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아주 심한 가정은 일단 버리고 좀 더 현실적인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단기 총공급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이때는 보다 이제 뭐 현실적으로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큰 차이입니다. 제일 큰 차이다. 이 장에서 공급된 총공급, 유도된 총공급은 단기 총공급은 앞에서 가정했던 수평선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일반화된 우상향하는 이런 모양이 된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이 전반부에서 유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책 분석을 해보자.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유리한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충격 전의 균형점은 1.1점이죠. 그죠? SRAS가 이게 뭔가 하면 충격 전의 공급 곡선이고 단기 총공급. 장기 총공급이야 뭐 변화가 없고 그대로고 총수요 곡선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충격 전에는 AD1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파란과 두 개의 교차점 이 지점이 지금 현재 규정입니다. 그래서 충격 발생 이전에 균형은 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Y는 Y바하고 P는 P1 수준이다. 자, 여기서 유리한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다. 유리한 총수요 충격은 뭐 소비로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미래가 더 희망적으로 보였다. 미래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소비를 더 늘렸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돈을 더 쓴다.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오르면 뭔가 하면 더 힘들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더 부자가 됐으니까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소비가 늘었다. 뭐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 투자 부분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아니면 미래가 훨씬 더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유리한 총수의 충격입니다. 아니면 뭐 정부 지출을 늘렸다. 아니면 세금을 깎았다. 뭐 이런 그런 등등이 유리한 총수의 충격이죠. 자, 그게 이제 어떤 거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충격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총수의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때 이제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아니라 요 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수의 곡선이 사실은 이동하면서 요 선상을 따라가 이렇게 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총수의 곡선이 이동했다. 유리한 충격의 최대 효과가 여기까지 딱 간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자, 여기 갔다 그러면 이 Y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Y가 Y바를 벗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변합니다. Y가 오른쪽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물가가 올랐다. 그럼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저 P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이 P는 올라버렸는데 이 P는 못 따라간 겁니다. P는 올랐는데 이 P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 메뉴 코스트 때문에 아직 반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몰라서 그걸 반영을 안 해가지고 그래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P는 예상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가 이 P는 상승한다. 시간이 지나면 몰랐던 사람도 더 알게 됩니다. 불완전 정보 모형을 쓰더라도 이제 불완전 정보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줄게 되죠. 그 다음에 메뉴 코스트가 있더라도 그 코스트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반영합니다. 결국은 반영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P에다가 P를 반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P가 상승하죠. 그러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게 왼쪽으로 SR, AS가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조금씩 이동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자, 이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이동 안 하죠. 이까지 간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이 된다라는 것은 이 점에서는 Y는 Y배가 되죠. Y가 Y배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P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처음 충격 이전에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그리고 이 SRAS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장기 균형으로 회복되는 이 전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그래프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차이는 뭐 수평선의 SRAS가 이래서 우상향하는 SRAS로 바뀐 뭐 그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RAS 가지고 이제 바뀐 그래프 모형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장 후반부는 필립스 커브 관계입니다. 필립스 커브 관계인데, 자, 필립스 곡선의 관계인데, 인플레이션 실업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 그걸 우리가 필립스 곡선의 관계다라는 이야기죠.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론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필립스라는 학자가 1920년대에 영국의 데이터를 보고 이 두 데이터를 그래프 XY 그래프에 찍어 보니까 그런 이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점들이 놓여 있더라라는 거죠. 우하향하는 패턴으로 점들이 놓여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충관계다라는 건데 영국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데 그럼 뭐 영국만 특별한 현상이냐 싶어서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데이터도 마찬가지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 나라 예를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 상충관계를 보이더라. 거죠. 그래서 처음 발견은 소위 theoretical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관계를 찾아낸 거죠. 데이터를 통한 관계.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을 이제 학자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런 관계입니다. 식으로 나타나면 이런 관계고, 그 다음에 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앞에서 배웠던 단기 총공급 곡선 그 식에서 뭔가 하면 그걸 잘 어떻게 요리를 하면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단기 총공급 곡선의 관계에서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오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에서는 파이가 다음에 의존한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이거하고 이거 관계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경기순환적 실업, 그 다음에 공급 충격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결정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 요인이다. 그 세 요인을 식으로 그리면 이 파이는 기대 인플레이션 E파이, 그러니까 E파이. 그러니까 파이하고 E파이하고 앞에서 P하고 EP를 봤죠. 뭐 같은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P를 알게 되지만 알기 전에는 뭔가 하면 EP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 그게 자기 경제활동의 반영이 EP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반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결국은 EP가 P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E파이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라는 것은 P의 증가율입니다. P의 증가율. 우리가 P는 물가 수준,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타내지만 뭐 한계가 있어 그렇지만 뭐 또 다른 부분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이제 그런 걸로서 P를 우리가 데이터로서 활용 그 P 데이터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증가율을 우리가 파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CPI로 계산할 수도 있고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성질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질이 다르고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합니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P의 증가율이 바로 파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인플레이션 레이트고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은 이 파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파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기순환적인 실업. 이 또한 파이를 결정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른다 그랬죠. 경기 과열. 그러면 인플레이션 국면이 발생한다. 경기가 나쁘면 물건이 안 팔리죠. 안 팔리면 깎아라서 팝니다. 물건을 이제 헐값이라도 파는 거죠. 부도가 안 날라 그러면 정 안 되면 뭐 돈이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헐값에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할인, 뭐 박연 세일, 뭐 창고 세일, 창고 대방출 뭐 이런 걸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나쁠 때일수록 그런 게 많아집니다. 경기가 높을 때는 할인을 별로 안 하죠. 그 이야기는 경기 요인도 물건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경기 요인, 경기순환적. 경기를 지표하는 뭐 제일 큰 지표는 Y도 있고 그 다음에 U 있습니다. Y하고 U는 같이 가죠. 1대1로 가죠. 그게 오쿠노의 룰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으면 경기가 좋고 실업률이 높으면 경기가 나쁘고 그 이야기는 뭐 Y 증가율이 높으면 경기가 좋고 Y 증가율이 낮으면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실업률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경기순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UA는 결국은 U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양수로 나타냈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했는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 플러스를 보이면 이거는 경기가 나쁜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쁜 경기에 대해 경기가 나쁠 때는 이게 플러스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오히려 물가는 떨어지는 거죠. 경기가 나쁜 것은 물가에 대해 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 부를 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베타는 항상 양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양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것이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 공급 충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중간고사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했죠. 이게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 뭐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다. 이것도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이고 경기 정상화에 대해 가지고 그 석유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못 따라가니까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파일을 올리는 그런 공급적인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 V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V가 공급 충격이. 대표적으로 V가 마이너스로 작동하는 공급 충격은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 발전.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동일한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 발전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파일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파이는 이 세 요인, 기대 인플레이션, 경기 순환적인 요인, 그 다음에 공급 충격. 이 세 개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일단 단순히 이렇게 이제 세 요인을 합쳐가지고 식을 나타내 봤습니다. 나타내 봤는데, 그럼 이제 이런 식 관계가 이렇게 은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를 지금 이제 유도를 해볼 겁니다. 결국은 이 식을 유도하는 것이 지금 이 부분에서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유도했느냐? 시작은 앞에서 배웠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요약을 했던,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SRAS, 단기 총급급 곡선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Y는 Y바 더하기 알파 P에서 2P였죠. 그죠? 이게 단기 총급급 곡선입니다. 자, 요걸 이제 조작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걸 파이로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는 P의 관계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P에다가 증가율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풀어가지고 P의 관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P는 EP. 그러니까 요거는 Y 빼기 Y바. 요거는 Y 빼기 Y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적은 거죠. 요거는. 근데 이제 P 빼기 EP를, 그는 P는 그 다음에 EP를 양쪽에 더하면 EP 되죠. EP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Y 빼기 Y바를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알파를 양변에 다 나눠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밑에 알파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1번식을 2번식으로 풀어서 다시 쓴 겁니다. 그러니까 P의 형태로. 좌측변에 P를 나타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 식을 P는 얼마냐라는 식으로 풀어 쓴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하나의 V를 더했습니다. 이건 조금 자의적인데,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게 등장하는 것이 P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설명을 높인다라는 차원인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량적인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마지막에 오차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이론에다가 플러스 이제 오차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차항이라는 것이 사실은 충격입니다. 충격이고, 총공급 충격이 사실은 데이터로 보면 우리가 오차항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오차항이 이게 P를 올리는 그런 충격이 생겼다.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총공급 충격이고, 갑자기 P를 낮추는 V가 생겼다. 그렇다 그러면 기술 발전 같은 것 때문에 갑자기 P가 떨어졌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총공급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총공급 충격을 V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증가율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P-1을 뺐습니다. 이거는 전기의 P. 그러니까 P가 만약에 2021년 P다 그러면 이거는 2020년 P를 뺀 거죠. 뺐다. 그래서 양변에 동일하게 이걸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걸 뺀 거죠. 요 뒤에 부분은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의 기하학적인 수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증가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P-1분의 P 빼기 P-1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증거로 한 것은 사실은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보면 로고 P를 이야기합니다. 로고 P. 수학적으로 봐서 우리가 다룰 때 그냥 이런 데이터를 다루면 데이터가 굉장히 뭔가 하면 이 디퍼런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로고를 취해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코로나 데이터를 볼 때 코로나 확진자 숫자 그런 그래프를 볼 때 그래프에 옵션들이 붙어 있어요. 로고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숫자로 볼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로고를 취해 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직선 비슷하게 나타내 가지고 훨씬 사람들이 추세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든 데이터는 로고를 취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로고를 취한,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로고 P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로고 P다 그러면 로고 P에서 로고 P-를 빼면 이게 바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증가율로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도 이걸 증가율로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수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아마 경제수학 책에는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걸 이제 다시 풀면 됩니다. 풀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의 이론을 더 추가합니다. 여기서 5번에서 7번으로 넘어갈 때 6번식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식인데 이 6번 식은 Y하고 실업의 관계죠. 소위 오쿤의 룰입니다. 오쿤의 룰. 오쿤 법칙이 바로 6번 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은 상충관계다라는 거죠. 일정 딱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반비례 관계를 여기 적은 거죠. 반비례 관계인데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파라메타 같은 경우에는 식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식에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알파분의 1에다가 y 빼기 y바가 있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필립스 커브로 바꾸고 해가지고는 이 부분을 실업률의 경기적인 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필립스 커브를 도입한 거죠. 그러면 이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바뀌죠. 그러면 이 식은 5번식은 7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이 파이, 그 다음에 경기적인 요인, 그 다음에 총공급 부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의 합으로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설명된다라는 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전장에서 개념적으로 파이는 이렇게 세 요인으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했던 식을 통해 가지고 그 관계, 요 식이 이렇게 그대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필립스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필립스 곡선, 유도했던 필립스 곡선하고 이 필립스 곡선의 유도의 시발점이 되었던 단기 총고구 곡선. 자, 이 두 개를 봅시다. 두 개를 보면,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단기 총고구 곡선은 생산량은 기대하지 못한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라는 거죠. 요 부분 때문에. 요것 때문에 Y바에서 벗어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P만큼 안 높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덜 반영했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가 호황이 되고, Y바보다 Y가 더 많아지고, 반대로 P보다 사람들이 P를 더 높게 예측하고 반영했다 그러면, 경기는 불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가에 대한 기대 때문에 Y가 생산량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필립스 곡선은 실업은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 식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인과관계를 조금 다르게 이제 보통 보는데, 자, 이 식에서 가장 그 인과성이 높은 외생적인 값이 뭐냐 그러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그러니까 뭐 보통은 나타날 때는 이제 이 외생적인 것은 왼쪽 변수에 나타내지만 왼쪽 부분에 나타내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르게 고려해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일 외생적이고 결국은 이게 무엇이 이걸 결정하느냐, 실업을 결정하느냐, 파이하고 이 파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다라는 거죠.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한 것이고 갑자기 파이가 올라버렸다. 갑자기 파이가 올라버렸다 그러면 이거 값이 뭔가 하면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이 튄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오르는 이유는 왜 실업률이 오르느냐? 갑자기 기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이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 실업률이 뭔가 경기 순환적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걸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이제 뭐 일단 이걸 두 관계를 설명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파이 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 가지고 두 분야로 설명합니다. 자, 이 파이 결정. 이 파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적응적 기대를 통해 가지고 이 파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적응적 기대라는 것은 사람들은 최근 관찰된 인플레이션을 토대로 장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 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 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1이다. 왜 이런 가정을 하느냐? 가정이라기보다는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대부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그러니까 모든 물건 중에서 물건들은 종류가 많은데 노동은 뭔가 하면 그래도 가장 뭐 비중을 많이 큰
물건 한 개, 어떤 물건 개수하고 비교하더라도, 종류하고 비교하더라도 전체 GDP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물가를 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임금 결정 과정을 본다 그러면 소위 임담협,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직원노조하고 지금 학교 당국하고 임금 협상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곳곳에 지금 날려 있는 판인데, 그때 이제 할 때 보통 임금 인상 요구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3% 올랐다. 그러면 3%는 기본적으로 올려달라. 그래야지 실질적인 임금 삭감 현상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보장되는 겁니다. 임금 협상할 때 제일 기본은 뭔가 하면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 보상입니다. 그런데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동안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결정되는 임금 자체가 실질 임금을 유지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공개된 지난 1년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들고 와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올리고 놓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올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적응적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물가만큼 물건 가격을 올린다. 임금을 올린다. 그것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지만 그거 자체가 결국은 뭔가 하면 물건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는 과정을 본다 그러면 많은 경우가 이런 적응적 기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적응적 기대, 지금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이걸 바로 필립스 커브에 집어넣으면 커브는 뭔가 이 파이가 바로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 식에서 필립스 콕스는 인플레이션의 관성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한 번 올라버리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파이 마이너스 1이 올랐다. 그러면 계속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근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걱정하는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관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단기간에 코로나에 따른 그런 부작용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잠시 뭔가 하면 물가가 한 해 5%, 10%로 오르면 어쩌나. 모르도 됐습니까?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걱정을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5% 올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에서 5%가 됩니다. 다시 옛날 같은 1, 2%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큰 뭔가를 안 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가 5%라 그러면 다음에도 파이가 5%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1%였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5%가 되버렸다. 그러면 원래도 5%가 되고, 원래 5% 되면 내년에 또 5%고 다음에도 5%라는 거죠. 이게 적응적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5%로 가면 뭐가 문제냐? 그거는 계속 5%로 간다 그러면 메뉴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그런 식으로 물건 가격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같이 1%, 1, 2%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적응적 기대에 있는 상태에서 1, 2%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비용이라는 것은 실업과 희생률, 엄청난 희생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라 가지고 경제 아니면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불길하게 아니면 굉장히 이게 엄중한 현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공고화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걸 잡기 위해 가지고 하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엄청난 이 아마게돈이 생길 것이다. 그걸 걱정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자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그 걱정의 원인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관성. 공급 충격이나 경기순환적 실업이 없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현재 수준을 영원히 유지한다는 거죠. 한번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5% 올랐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5%가 나옵니다. 항상 1%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 지금 코로나 때 5%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래 간다는 거죠. 과거 인플레이션이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한 사람들이 설정하는 임금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장 지금부터 임금 협상할 때는 5% 올랐는데 실질 임금을 위해가 5% 올려달라 다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모든 것이 다 5% 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 관성. 그리고 그것의 원인 자체는 사실은 사람들의 적응적 기대 때문이다. 자, 인플레이션이 등락하는 두 가지 원인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요 V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V에서. 그러니까 파이는 이렇게 세 부분이 있죠. 세 부분인데 요 앞에 부분은 첫 번째 지금 이야기했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스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그게 행동적인 형태죠. 그죠? 형태고. 그 다음 나머지 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발생했다. 오펙에서 카르텔을 작동시켜가 유가를 올려버렸다. 공급을 줄였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부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세 부분 마지막 남은 이 부분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 충격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서 총 수요에 대한 유리한 충격은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서 수요 견인 풀업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이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쓰죠. 그게 수요 견인입니다. 돈을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더 돈이 많아져 가지고 아니면 주가가 오르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뭐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요 견인입니다. 디맨드 풀입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통화 공급에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스레클리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유도했던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기대, 이건 수요 견인 부분, 이거는 비용 상승, 총 공급 부분의 세 부분,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정책하고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정책하고 관계는 그 식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그 그림의 스페이스는 수평축은 실업률, 수직축은 인플레이션으로 들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격 수준을 수직 수준으로 하죠. 뭐 그걸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수직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물 부분인 실업률을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그러니까 이 파이하고 U의 관계는 파이가 여기 있고 종속 변수 파이가 여기 있고 설명 변수 U 나머지 UN이나 이 파이는 이건 그냥 상수 개념입니다. 상수 개념. 변수가 아니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고 U라는 변수는 이거 U죠. 그죠? 그래서 U하고 파이 관계는 베타 마이너스 베타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의 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이게 단기 필립스 커브의 관계입니다. 즉, 이 의미는 단기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은 파이와 U 사이에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자, 지금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이 2시간에 그러니까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시간 하니까 이게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중간에 쉬다가 다시 하면 열이 빠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월요일은 수업 시간을 좀 줄이고 수요일은 좀 더 늘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다른 수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늘어도 거의 이제 뭐 1시까지 수업이죠. 수요일은 1시까지 수업이 12시까지인데 한 1시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뭐 길어도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조금 더 넣는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1시 50분 지나서 나가는 경우에는 다른 수업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결석으로는 카운트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업은 이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좀 짧게 그러니까 오늘 또 수업을 아마 1시간 15분 정도
지금부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더 하고 대신에 중간에 브레이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시가 넘었는데도 쉬지가 않고 지금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단기 필립스 곡선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림으로 그린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의 제일 큰 의미는 파이하고 U의 관계가 음의 관계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사실은 정책 변수입니다. 정책 변수가 아니라 정책은 목적 변수입니다. 국가가 경제 정책을 왜 하냐? 이 두 개를 잡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을 낮추고 실업을 UN 수준, 영어로는 안 되지만 UN 수준으로 낮추고 자연실업률로 낮추고 그다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이게 경제 정책의 목적입니다.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 게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음의 상호관계다라는 거죠. 둘 다 잡을 수는 없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가 나빠지고 다른 하나를 잡으면 또 하나가 나빠지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정책 결정자의 고민인 겁니다. 그 고민을 나타내는 것이 이 필립스 곡선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원론고시에서 다 많이 설명을 했죠. 오히려 그 부분은 거기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립스 곡선이 이제 이동도 하죠.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장기 필립스 곡선 이야기도 하는데 이 필립스 곡선이 이동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동하느냐.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은 기대를 조정하기 때문에 상충관계는 단기적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E 파이가 바뀐다든지 UN이 바뀐다든지 V가 바뀌면 이동을 합니다. 가장 흔히 이동하는 것은 E 파이죠. E 파이가 결국은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바뀌는 건 E 파이입니다. 바뀌면서 결국은 파이에 근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수준인 겁니다. 이 파이가 파이 1에서 파이 2로 간다 그러면 이게 위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한다 그러면 UN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동한다는 거죠. 즉, 이 상충관계는 이게 이동한다 그러면 그때는 달라지죠. 만약에 이 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은 상충관계인데 그래서 이 점을 선택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동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오히려 뭔가 하면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각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동했다 그러면 상충관계라는 것이 항상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뭐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매달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이런 우상향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 데이터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데이터로 해가지고 10년 20년을 값을 본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긴 기간 20년 30년 데이터를 쭉 본다 그러면 어떤 관계냐 보면 이런 수직선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UN은 그냥 UN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장기 필립스 커브라 그러고 장기적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충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두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뭐 정책을 실업을 잡을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제 비용이 발생하느냐. 그때 이제 비용의 값의 지표로서 우리가 희생률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어를 사용하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머지않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막대한 이 희생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